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권 전문가들이 악재가 반영됐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주가가 바닥을 탈출할 무렵에 우리가 이 증시는 28일자로 반등에 성공을 했고, 미국 증시도 29일 끝난 새벽 한국 시간입니다. 악재가 반영됐다라는 표현을 일부 쓰기도 하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향후 어떻게 이 증시가 전개될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 악재의 성격을 알아야 됩니다. 일시적인 악재도 있고 근본적인 악재도 있거든요. 근데 일시적인 악재는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근본적인 악재는 일반적으로 이제 매출액하고 영업 실적에 영향을 주는 악재예요. 이것은 이제 장기간에 걸쳐 주가 상승에 걸림돌로 작용하죠.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 정도의 영향은 주지만은 그 이상의 의미가 없거나 또 추가적인 악재로 반영될 수 있는 게 이제 영업 실적과 매출액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최근에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악재를 보면, 올해의 국한에서 보면 기준금리 이제 한 4번에서 심지어는 뭐 7번까지 인상할 거다라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테이퍼링 같은 그런 악재, 이런 거는 큰 악재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요, 기준금리 인상은 시장금리 범위 내에서 대부분 인상하고 또 점진적으로 인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업은 이미 시장금리에 기초해가지고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또 새로 자금 조달을 할 때도 시장금리에 기초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악재 내지는 악재의 성격이 가장됐다는 표현이 맞겠죠. 악재를 너무 부각시켰다. 주가 하락을 원하는 사람, 또 아니면 주가 하락의 배팅 내지는 하락을 전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악재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했다라는 성격이 이제 테이퍼링하고 기준금리 인상이죠. 그런데 이제 연준 보유자산 매각은 시장금리에 영향을 주는 그런 성격이죠. 실제로 이제 지난 나스닥, 그래 1월이죠. 1월에 나스닥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계기도 연준 보유자산 매각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연내 보유자산 매각을 하겠다고 하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뛰어버렸죠. 그러니까 시장금리는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바로 기업의 금융비용 증가를 수반하거든요. 그 다음에 신규로 자금을 조달할 때도 또 높은 시장금리에 의해서 금리가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 근본적인 악재죠. 그러니까 금융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니까 영업실적 악화 요인이죠. 그리고 매출액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왜냐하면 가계 실질 소득에 영향을 주니까요. 왜냐하면 가계는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대출금리가 상승하거든요. 그리고 또 시장금리 상승 요인이 또 물가 상승과 같은 또 다른 실질 소득 감소 요인에 의해서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연준이 또 보유자산 매각을 하고자 하는 것도 물가 안정의 목적이 있으니까 결국은 이것도 시장금리 상승으로 연결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인 악재는 장기간에 걸쳐서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래에 만약에 기술적 반등이 있더라도 반등 폭이 크지 않거나 또다시 한 번 더 조정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이제 바로 연준 보유자산 매각이죠. 그리고 또 은행 등, 그러니까 투자은행이나
기관 투자자들은 또 미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연준이 매각하기 전에 매각을 하는 것이 안전하지요.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면 다시 사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는 원래만 영업하는 집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매도해놓고 가격이 떨어지면 되사주는 전략이 효과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연준 보유자산 매각은 그 일시적인 악재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반등하면 연기금은 또 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 반등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거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영업 실적 개선 같은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2분기 내지는 1분기 그 영업 실적 기대감이 시장에서 그 확산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금리 인상 테이퍼링은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악재라고 볼 수 있고, 보유자산 매각은 근본적인 악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준 보유자산 매각을 얼마나 매각할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에 따라서 투자은행이나 기관 투자자들의 전략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많이 매각을 하지 않을까, 물가 상승의 주범이 그거라고 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악재는 상당히 좀 사라지지 않죠, 상당 기간 동안. 그 다음에 이제 환율도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미국은 뭐 달러로 거래하는 금액이 워낙 많기 때문에 크게 뭐 한국과 다르죠. 한국은 이제 수입업체와 수출업체로 되어 있는데, 근데 미국은 뭐 수입업체든 수출업체든 달러를 가지고 하니까 뭐 환율의 그 부작용이라 할까요? 그게 이제 한국만큼 크지 않죠. 다만 다국적 기업들한테는 조금 영향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만큼 환율이 미치는 영향은 미국은 크지 않다. 그런데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그 수입업체냐 수출업체냐에 따라서 이제 영향이 다르죠. 수입업체와 또 수입업체 관련 기업은 부정적인 영향이 클 거고, 환율 수준이 높으면요. 그러니까 환율 상승이나 환율 하락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환율 수준 그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달러당 1200원은 수입업체 입장에서는 그 계속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변동폭만 크지 않으면 1200원이라는 이 수치가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해 12월 이후 그 삼성전자, SK텔레콤, 하이닉스네요. SK 하이닉스 그 주식을 매수하는 이유도 환율 수준이 높은 수준에서 이제 장기화되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영업 실적 기대감이죠. 수출업체는 그 원화로 환산하면 수출이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원화 표시 매출액 영업 실적을 보고 투자를 하거든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 그걸 기대하는 거죠. 다음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별도로 제가 한번 시간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워낙 중요하거든요. 국내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정시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요. 뭐 심리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있겠지만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한번 다루기로 하고, 그래서 오늘은 환율 수준 그 자체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실질 소득하고 관련되어 있거든요. 가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보다 그 1200원에서 장기간 유지되면 지난해보다 평균 약 한 뭐 7% 정도 높은 수준이니까 실질 소득, 그러면 기름 값을 가지고 얘기하면 기름값도 오르고 그것도 한 40, 50% 올랐단 말이죠. 그러면 자가용을 유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난해보다 기름값이 40, 50% 더 들어가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기름값 상승에 따른 실질 소득 감소가 있고, 그 다음에는 환율이 오르니까 또 원화로 환산한 기름값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더 오른다라는 거죠. 또 환율은
기름값에만 영향 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하니까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에 대부분 영향을 주니까 실질적으로는 환율이 이제 그 기름값 플러스 원자재 가격 플러스 환율이니까 가계 실질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요. 그래서 앞에서도 환율은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건 별도로 다루기로 하고, 일단 환율은 수준이 중요하다. 국내 정권 전문가들은 등락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거는 수준이 중요하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수입업체 중에서 한계 기업도 많잖아요. 또 한계 기업이 아니더라도 부채가 많고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환율은 수준이 중요한데 수입업체와 수출업체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악재의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그 영업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악재라는 거죠. 이 환율이라는 거는 물론 호재로 작용하는 기업은 또 영업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되는 환율이죠. 그래서 악재나 호재의 성격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악재가 반영됐다라는 그 표현만으로는 주식시장에서 실패할 확률이 높죠. 악재가 반영됐다고 해갖고 무턱대고 들어가면 다음에 2차 충격은 더 클 수 있거든요. 악재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유가도 마찬가지죠. 가격 수준이 중요한 거죠. 오르고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격 수준이 중요하거든요. 정유회사도 그렇고, 정유회사는 등락도 굉장히 중요해요. 가격 수준이 그대로 유지되면 높은 가격 수준은 또 악재가 될 수 있어요. 일단 오르는 국면에는 좋은데 행보를 해버리면 그 증가시키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재고자산도 이제는 그 시장 가격하고 가격이 일치돼 버린다는 거죠. 재고자산이 낮은 수준이 좋는데, 그러니까 상승 국면이 좋다라는 거죠. 정유회사가. 그런데 고공행진을 계속 해버리면 그 정유회사에도 유가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 수준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가계와 기업들은 이제 감당할 수 있느냐, 그 정유회사가 아닌 경우죠. 감당할 수 없는 유가 수준이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물가 얘기하고 관련되어 있거든. 이것도요. 물가도 그 상승률이 중요한데 얼마나 상승했느냐, 또 그 상태로 얼마나 유지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장기간 물가가 이제 고공행진을 하면 지난해 대비 몇 프로 올랐느냐 보다 중요한 것이 물가 수준이죠. 왜냐하면 실질소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국이나 한국과 같은 나라의 물가가 상승하는 것과 미국 등 그 소득 수준이 높고 또 환율은 영향이 별로 없는 그런 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얘기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그 근본적인 악재냐 아니면 일시적인 악재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주가가 바닥을 찍고 그 상승 반전할 때 이 근본적인 악재와 일시적인 악재의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정권 전문가들은 그런 식으로 구분하지 않고 악재가 반영됐다는 표현으로 여러분을 그 호도한다거나요, 현혹시킨다는 표현이 맞겠죠. 그렇게 접근하는데 그 아까 악재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아마 포유 환율 연구소처럼 이렇게 그 재료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그 얘기해주는 정권 전문가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이 분야는 내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그 두리뭉실하게 얘기해가지고는 아까 성공하기 어려운 시장이 주식시장이다. 그리고 환율은 또 아까 석유와 같은 유가는 그 기준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과는 성격이 다른 악재예요.
그러니까 매출액과 영업 실적에 영향을 주는 악재 또는 호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상당히 그 구분해 가지고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어야 그 어떤 종목을 고르는데도 크게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그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늬만 성장주를 그냥 따라가다 보면 결국 당하는 이유도 이러한 그 재료의 성격을 제대로 그 분석 또는 구분해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얘기를 요약 정리하면 공부하자. 공부하지 않고 정권 전문가들 얘기를 듣고 막 뛰어들면 2021년처럼 또 아니면 2022년 초처럼 그냥 여러분들의 그 투자 손실로 남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지금 시청하는 시간이나 또는 빈도수를 많이 보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포유환율연구소의 최대의 장점은 아까 내공이 있다는 거죠.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서 실물 경제도 GDP를 얘기할 때 다르잖아요. 그냥 GDP 성장률이 얼마다가 아니고 그래서 다국적 기업의 기여도를 따지고 또 미국과 중국의 GDP가 다른 의미를 가진다. 이 정도로 얘기해 주는 데는 없거든요. 그 다음에 환율도 마찬가지요. 둘이 막 뭉실하게 오른다 내린다 내지는 또 달러 공급량 가지고 뭐 얘기하는 거와 또 다른 나라도 화폐는 공급을 하니까 또 달러 공급량을 늘리면 다른 나라 화폐 공급량 증가를 수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까지 다 체크를 하니까 내공 측면에서 이제 다른 정권 전문가들, 경제 전문가들하고 차이가 크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전망 능력도 완전히 다른 거죠.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주가가 조정받는 이 시기에 공부하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